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데? 말순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렸어요. 다른 환자들도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정임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 수술하신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말순은 정임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침대 위 치킨 상자로 향했어요. 옥자가 들고 있던 닭다리를 보자 말순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지가 아주 친정하고 쌍으로 살림 차렸네. 말순은 다짜고짜 옥자가 들고 있던 닭다리를 낚아채더니 정임의 얼굴에 내던졌어요. 닭다리가 정임의 뺨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실 안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옥자는 깜짝 놀라 숨을 헐떡였고 정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해도 안 듣고 이젠 대놓고 외박에 달까지 처먹고 있어?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외박까지 하고 시집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임은 그 순간 바닥에 나뒹구는 닭다리를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이 구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작은 닭다리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 남부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벽 6시의 정적을 깨우는 것은 언제나 나정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5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임은 매일 아침 출근 전한 시간을 시어머니를 위해 할애하고 있었어요. 마트 판매직으로 일하는 정임에게는 이미 27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임은 어젯밤 준비해둔 반찬들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3가지, 된장찌개, 그리고 새로 담근 김치까지.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죠. 정임의 손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방 안에서는 이미 깨어있던 최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80세의 말순은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정임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정임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말순 앞에 놓자 말순은 반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품질 검사를 하는 것처럼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뒤적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나물은 또 뭐야? 어제 먹던 거 또 내놓고. 너는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대니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어? 죄송합니다. 다음엔 다른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임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나물이 질기다고 했고 그제는 간이 세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싶었거든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임은 시어머니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밤에 잠은 잘 잤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대신 조용히 물컵에 물을 채워드리고 필요한 반찬을 가까이 옮겨드렸죠. 말수는 그런 정임의 정성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식사를 계속했어요. 그때 정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혼자 가시기 힘들어 하시네요. 말순의 젓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더니 결국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친정 걱정할 시간에 시집 살림이나 제대로 챙겨. 시집 왔으면 시집이 내 집이고 시집 어른이 내 어른이야. 그것도 모르고 50줄에서 살았나?
며느리는 딸 노릇하러 가는 거 아니다. 시집 왔으면 시집 살림이나 잘해. 정임의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버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말순이 드시던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임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23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도, 친구들과의 시간도, 심지어 혼자만의 시간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이었죠. 27년을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 집에서 정임은 여전히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려워도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정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런 정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장도윤이 늦은 아침을 먹으러 나왔을 때 정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친정 이야기 나오니까 기분 나빠하시네. 우리 엄마 허리 아프시다고 했는데도 눈치만 보게 돼요. 하지만 도윤은 신문을 펼치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소리 아냐? 엄마 모시는 게 우선이지. 당신도 이제 나이가 50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야. 여기가 당신 집이고. 도윤의 말에는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자영업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남편이었죠.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정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주름 사이로 스며든 것은 기쁨이 아니라 체념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임은 가방 속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마트에서 받는 월급은 모두 이 집 생활비로 들어갔어요.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점심값 정도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아껴서 써야 했고요. 정임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도 했어요. 마트로 출근하는 길에 정임은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자신의 삶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정임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오늘도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저녁 준비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임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7년 동안 반복되어 온 아침이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더욱 답답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평범한 화요일 오전 정임이 마트에서 계산대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정 어머니 김옥자와 관련된 전화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옥자 어머님의 보호자이신가요? 어머님이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고관절 골절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수술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또렷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수술 예정입니다. 가족분이 오셔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정임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임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됐네. 정임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조퇴를 부탁했습니다. 마트 팀장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됐어요. 27년 동안 친정일로 하루라도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정임은 깊은 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고관절 골절로 수술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틀만 다녀올게요.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 하루도 아니고 이틀? 그것도 외박을? 말순은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출가 외인이 뭔 놈의 딸 노릇이야. 여기 어른 두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정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고 현재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요. 말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혼자? 나도 혼자야. 허리 아픈 것도 모르고 자기 엄마만 생각하네. 시집 왔으면 시집이 내 집이야. 네 친정 오빠란 사람은 뭐하고?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고. 정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순은 다시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7년을 며느리 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친정일이 뭐가 그리 소중해. 너 아니라도 돌봐줄 사람 있을 텐데. 연락을 받고 잠시 집에 들린 남편에게 정임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해요. 내일 오전에 수술인데 내가 가서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고. 도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정임을 바라봤어요. 그거 꼭 당신이 가야 해? 다른 형제들은 뭐 해? 정임의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오빠는 부산에 있고 언니는 해외에 있어서 당장 급하게 올 수 없어요. 그나마 내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고? 허리 아프셔서 집안일도 못 하시는데. 그 순간 정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어요. 친정 행사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심지어 자신이 아플 때조차 시어머니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수술대에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임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정임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말순이 정임을 노려봤어요. 진짜 가는 거야? 내 말 못 들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말순은 화가 나서 리모컨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나정임, 문 나서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출가 외인이 제 정신이 아니네. 정임의 손이 문고리에서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7년간 단 한 번도 자기 욕심을 부린 적 없던 정임의 첫 번째 위반이었어요. 집을 나서며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비록 작은 반항이었지만 정임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도윤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화내시니까 빨리 돌아와. 하지만 정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임은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김옥자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안내해 주었어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이시고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곧 수술실로 이동하실 예정이에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친정 어머니 김옥자를 본 순간 정임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옥자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딸이 왔구나.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정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옥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딸아.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임은 어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비 선납도 하셔야 합니다. 정임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봤어요. 고관절 골절 수술, 전신 마취, 회복기간 등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무서우시죠?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옥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우리 딸이 여기 있으니까 든든하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정임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어머니와 자주 보지도 못하고 살게 되었을까요? 곧 수술실 직원들이 침대를 밀고 왔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정임은 어머니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정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다, 딸아. 너는 집에 가서 쉬어도 돼. 시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옥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임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수술 대기실에 앉은 정임은 시계를 바라봤어요. 수술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만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 도윤의 전화였습니다. 정임아, 언제 들어와? 엄마가 외박은 안 된다고 언제 돌아오냐고 계속 물어보시네. 정임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술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수술 끝나면 바로 들어와. 나도 항상 늦게 끝나는 거 알면서 그래. 우리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잖아. 전화를 끊고 정임은 복잡한 심정으로 대기실 창문을 바라봤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친정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다른 누구를 우선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 2시간째 정임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수술이 무사히 끝나길 기다리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 시집갈 때 눈물을 흘리며 배웅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드디어 수술실 앞 전광판에 수술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간호사를 기다렸어요.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곧 회복실로 이동하실 예정이고요. 마취에서 깨시면 면회 가능합니다. 정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복실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는 어머니를 지켜본 정임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술 잘 끝났어요. 옥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우리 딸, 고생했구나. 정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부터는 죽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정임은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임은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펼쳤어요. 27년 만에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정임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깨어 물 좀 달라고 하자 정임은 재빨리 일어나 물을 따라 드렸어요. 엄마 아픈 데는 없으세요? 옥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 얼굴 보니 살 것 같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도왔습니다. 병원 죽을 떠먹여드리며 정임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엄마 맛있어요? 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떠먹여주니까 꿀맛이지. 그런데 너는 밥 먹었니?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네. 오후가 되자 정임은 어머니가 지루해할까봐 병원 근처 치킨집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던 거죠? 오랜만에 같이 먹어요. 옥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오고. 우리 딸이 제일 착해. 두 모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임이 닭다리를 떼어서 어머니께 드리고 옥자는 정임의 근황을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건강하시지? 남편은 일이 잘 되고? 정임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옥자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어요. 우리 딸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옥자가 정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집간 후로는 늘 조심스럽게 살았거든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 최말순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뒤따라 남편 도윤도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말순은 정임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데? 말순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렸어요. 다른 환자들도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정임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 수술하신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말순은 정임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침대 위 치킨 상자로 향했어요. 옥자가 들고 있던 닭다리를 보자 말순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지가 아주 친정하고 쌍으로 살림 차렸네. 말순은 다짜고짜 옥자가 들고 있던 닭다리를 낚아채더니 정임의 얼굴에 내던졌어요. 닭다리가 정임의 뺨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실 안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옥자는 깜짝 놀라 숨을 헐떡였고 정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해도 안 듣고 이젠 대놓고 외박에 닭까지 처먹고 있어?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외박까지 하고 시집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임은 그 순간 바닥에 나뒹구는 닭다리를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이 구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작은 닭다리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임은 꾹 참았습니다.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우리 딸한테 왜 이러십니까? 딸이 어미 병간호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하지만 말수는 듣지 않았어요. 친정 어미고 뭐고 시집 왔으면 시집 어른이 우선이요. 나도 그렇게 살았소. 그것도 모르고 키웠습니까? 도윤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걱정하고 계셔. 정임은 친정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옥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엄마, 저는 정임이 말하려던 순간 말순이 다시 소리쳤어요. 빨리 짐 싸고 나와.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정임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옥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딸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병실을 나서는 정임의 뒤통수로 말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출가 외인이 주제도 모르고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지 왜 시집을 왔어? 복도를 걸으며 정임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섭섭하셨을 거야. 정임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를 감싸는 남편의 모습에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임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면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앞좌석에는 시어머니 최말순이, 운전석에는 남편 도윤이 그리고 뒷좌석에 정임이 앉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정임은 흘러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며며 창밖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안전벨트를 매며 중얼거렸어요. 27년을 며느리 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지 왜 시집을 왔어? 정임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어요. 도윤은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정임을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말순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출가 외인이 주제도 모르고 친정 어미 병간호한다고 외박까지 하고 보니까 큰 병도 아니더만 시집 어른은 뭐가 되는 거야? 나 허리 아픈 것도 모르고 자기 엄마만 생각하네. 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도윤이 백미러를 통해 정임을 바라봤어요. 장모님도 수술 후에 건강해 보이셨고 엄마 입장에서는 섭섭하셨을 거야. 정임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를 감싸는 남편의 모습에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에도 말순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시집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달까지 사먹고 앉아있더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정임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순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지? 앞으론 이런 일 없게 해. 시집 온 여자가 친정에 가서 외박을 하고 치킨까지 사 먹고 말이 되는 소리야? 정임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정임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말순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과로 될 일이야? 27년을 며느리 해놨으면서 이제 와서 딴청을 피우네. 내가 가버리면 나는 누가 돌봐? 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정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말순이 부엌으로 따라와서 물었어요. 김치찌개 끓일게요. 정임이 대답하자 말순은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김치가 이게 뭐야? 너무 씌어졌네. 새로 담가야겠어. 내일 시장 가서 배추 사와. 정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지금 혼자 병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직 아프실 텐데 누가 돌봐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처럼 보였지만 정임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김치찌개 맛도 밥 냄새도 심지어 젓가락 소리조차 어색했습니다. 말수는 중간중간 정임을 째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해. 알겠지? 말순이 식사를 마치며 정임을 바라봤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한다는 게 뭘까? 27년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깜깜한 밤 하늘을 바라보며 친정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병문안을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일로 시어머니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 뻔했거든요. 말순이 일찍 방으로 들어간 후 정임과 도윤은 거실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임은 이제라도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그리고 27년 동안 쌓인 마음에 대해서 말이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도윤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말해? 오늘 일은 끝난 거잖아. 이제부터 조심하면 되는 거고. 정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너 뭔 생각으로 외박까지 했냐? 우리 엄마 허리 통증 때문에 거동 불편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도윤이 드디어 정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다쳐서 고관절 수술한 친정엄마는 외박 사유가 안 돼?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7년 만에 남편에게 이렇게 따져 묻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집 어른이 먼저지. 당신이 가버리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 장모님도 그렇게 큰 대수술을 하신 것도 아니고. 기본이 안 됐네. 도윤의 말을 들으며 정임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한테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엄마 간병인일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돌봐드리면 되잖아. 아들이잖아. 정임이 작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나는 일하느라 바쁘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있는 거 아냐? 27년 동안 뭘 한 거야? 아직도 그걸 몰라?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7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정말 몰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마트에서 일까지 하면서 이 집 살림 꾸려온 거 정말 몰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게 며느리 역할이고. 그리고 당신 애들 다 클 때까지는 가정주부였잖아.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게 하게 한 적 있어? 며느리 역할만 잘하면 큰 소리 날 일 없는데 당신 이제 와서 대체 왜 그래? 도윤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정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해. 내 친정 어머니 병간호는 당연하지 않고 시어머니 뒷바라지는 당연한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 엄마 버리고 친정 가서 살겠다는 거야? 시집 왔으면 시집이 내 집이야.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고. 정임은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은 왜 오늘 병원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모욕당하는데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뭘 말해? 엄마가 화나실 만도 하잖아. 27년 살면서 이런 적 없었는데. 정임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친정 어머니 수술하는데 하루 병간호한 게 그렇게 큰 죄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상의하고. 상해? 27년 동안 언제 내 의견을 물어본 적 있어? 항상 어머니 말씀이 우선이었잖아. 정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도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른을 공경하는 거야. 당신도 나이가 50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나? 어른 공경이라고 하면서 내 어머니는 어른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워 계시는데도 하루 병간호하는 게 죄야? 정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정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일어났어요.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도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엄마도 너무 하셨지만 그래도 이해해줘. 나이 드시니까 예민해지신 거야. 정임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감싸는 말이었습니다. 거실에 남아 정임은 생각했어요. 27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정임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정임은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얼굴이 되었을까요?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주름 사이로 스며든 것은 기쁨이 아니라 체념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정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엄마 간병인일 뿐이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정임은 마음 한켠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새벽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정임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화면에는 서울대병원이라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옥자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어머님이 새벽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차분하지만 심각한 목소리였어요. 정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세한 것은 직접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정임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도윤이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새벽에 웬 전화야? 정임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의식을 잃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도윤은 일어나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이번엔 뭐야? 정임은 남편의 반응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됐어요. 나 혼자라도 갈게. 어머니한테는 우선 말씀드리지 말고. 그럼 안 되지. 엄마가 알면 또 화내실 텐데.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임에게는 그런 걱정보다 친정 어머니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정임은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정임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어요. 택시 안에서 정임은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혼자 남겨둔 것이 미안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정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중환자실 문 너머로 각종 기계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임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본 순간 정임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기계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정임은 급하게 부산에 있는 오빠 나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가 수술받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병문안을 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엄마가 혼수 상태야. 의식을 잃으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전화 너머로 정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셔. 오빠 빨리 와.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 옥자는 의식이 없었지만 정임의 손길을 느끼는 듯 했어요. 정임은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로 들어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이 병원에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임은 빨갛게 부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셔. 도윤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했어? 정임이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수 상태시라고 말씀드렸어. 정임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 순간 옥자가 살짝 눈을 떴어요. 정임은 깜짝 놀라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옥자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정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오빠도 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임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의사가 다시 와서 설명했어요.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장 기능도 나빠지고 있어요. 아마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임은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부산에서 올라온 정임의 오빠 나정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로 뛰어온 정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수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진작 와야 했는데. 정수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정임은 오빠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바빴잖아. 그리고 지금 와 있으니까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정수는 계속 자책했어요. 오후 7시경 옥자가 다시 눈을 뜨더니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임과 정수는 어머니의 양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을 움직이자 정임은 어머니 가까이로 귀를 댔어요. 우리 정임이. 옥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시집 가서 고생만 시켰구나. 정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정수야. 옥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임이. 잘 돌봐줘. 혼자 너무 힘들어할 거야. 그 집에서 버티기 힘들 거야. 정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 기운 차리세요.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자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옥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오후 8시 김옥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임과 정수는 어머니의 양손을 잡고 있다가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27년 만에 제대로 된 딸 노릇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정임은 감정이 무너지는 걸 억지로 붙들며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정임은 오빠와 함께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도윤은 첫날 밤은 함께 지냈지만 둘째 날 오전에 말했어요. 정임아, 엄마가 갑자기 병원 예약이 생겼대. 나는 집에 다녀와야겠어. 정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금 우리 엄마 장례식인데?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정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은 어머니가 우선이지. 나는 늘 이순이었구나. 오빠 정수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정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 장례식에 사위가 자리를 비우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정임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제 놀라지도 않아. 시어머니 말수는 끝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오빠와 함께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남편도 돌아온다더니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장례식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발인 날 아침, 정임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 사람들은 나를 한 번도 가족이라 생각한 적 없어요. 이제 나도 그러려고요. 관이 나가는 순간 정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정임은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미 죽었다고 맨날 우울해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 시집 어른이 우선이야. 말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정임의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어느 날 정임은 퇴근 후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어요. 검색창에 요양원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요양원 사이트들이 나왔고 정임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정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 근처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상담사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분을 위한 상담인가요?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인데요. 어떤 상태이신가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정임은 말순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고 80세이세요. 정신은 또렷하시고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거동이 조금 불편한 분이라면 개인실이나 방개방형이 좋을 겁니다. 정임은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했어요. 입소 절차, 비용, 시설 환경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한번 직접 보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언제 시간 되시나요? 상담사가 물었을 때 정임은 잠시 망설였어요. 언제 가능할지 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정임이 대답하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어르신들에게는 환경 변화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정임은 몇 군데 찾아본 요양원 자료들을 보며 보냈습니다.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비용 계산도 해보고 집에서의 거리도 재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며칠 더 지나서 정임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 어때? 도윤은 저녁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양원이라니. 나도 이제 쉰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낸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당신이 모셔.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7년 동안 정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더 이상 어머니 모실 마음 없어.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도 갑자기 자기 엄마 병원 가야 된다고 나간 사람이 할 말이 있어? 정임의 목소리에는 27년간 쌓인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가족도 아니야.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혼이지만 둘 중에 선택해. 정임이 계속 말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하지만 정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말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온 거였어요. 뭔 소리가 이렇게 커? 말순이 물었을 때 정임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를 느낀 말순이 다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이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임이가 요양원 얘기를 하네요. 말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정임이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순이 말을 끊었어요. 전문 케어는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 내다 버리겠다는 소리잖아. 27년을 며느리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네.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고 프로그램도 있고. 정임이 계속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순은 듣지 않았어요. 편하기는 뭐가 편해. 남의 손에 맡겨지는 게 편하다고. 도윤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정임이도 너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네. 하지만 정임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친정 어미 죽고 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말순이 소리쳤어요. 27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나? 정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은혜요? 27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마트에서 일해서 번 돈까지 이 집에 다 넣으면서 살았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지. 당연한 거야. 말순이 대답했지만 정임은 더 이상 그 말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 친정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오시기라도 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고 말순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27년 동안 참아왔던 정임의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든지 아니면 아들하고 둘이 사시던지 선택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정임이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임을 바라봤고 도윤은 당황한 채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정임은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정임과 말을 섞지 않았고 도윤은 어정쩡한 태도로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정임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드렸지만 말수는 밥상을 뒤집어 엎진 않을까 하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 정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임아, 엄마 문제 좀 다시 생각해보자. 요양원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정임의 생각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야.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임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선택해. 나랑 이혼하고 어머니를 모시든지 요양원에 보내든지.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민에 빠졌어요. 결국 도윤은 말순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말순도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갈등을 보며 점차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정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냐? 그날 밤 도윤은 결국 정임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알겠어. 요양원을 알아보자. 하지만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자. 정임은 남편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27년 만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같았어요. 요양원 입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임과 도윤은 말순의 짐을 정리했어요. 옷가지, 개인용품, 그리고 평소 아끼던 작은 물건들까지. 말순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말순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거예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또래분들과도 어울리실 수 있어요. 차에 탄 세 사람은 말없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꼭 잡고 있었고 말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임은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미리 준비해둔 개인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말수는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요양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도윤은 여러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정임도 보호자로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했습니다. 말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입이 나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개인실에 들어서자 말순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게 내 방이야?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까지 필요한 가구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죠.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말을 들은 정임의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요양원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말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자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요양원의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어요. 건강체조, 노래교실, 원예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허리에 좋은 물리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의 설명을 듣던 말순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입소 동의서에 최종 사인을 하면서도 말순은 입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함께 살던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임은 의연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돌려놓는 거예요. 어머니도 여기서 더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시면서 편안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너무 떠맡긴 거 알아. 미안하다. 정임은 남편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떠나기 직전 말순이 정임에게 다가왔어요. 처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 버리는 거냐?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이제는 서로한테 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27년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임도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뵈러 올게요. 그리고 필요한 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요양원을 떠나는 길 정임은 뒤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말순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정임은 앞을 향해 걸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 차례였거든요. 차 안에서 도윤이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도 점점 적응하실 거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후련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시어머니의 식사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점차 이 자유로운 시간에 익숙해져 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임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도자기 공방을 발견했습니다. 힐링 도예 공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어릴 때 미술 시간에 찰흙을 만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즐거웠는데 언제부터 그런 여유를 잃고 살았을까요? 정임은 용기를 내어 공방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공방 사장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물론이죠. 처음이세요? 간단한 작품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찰흙을 만지는 순간 정임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27년 동안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찰흙의 촉감이 참 좋았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정임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접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만든 접시에서 밥을 먹어보고 싶거든요.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와주었어요. 첫 작품은 울퉁불퉁했지만 정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만든 그릇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담을 수 있었거든요. 작은 변화였지만 정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 후로 정임은 주말마다 공방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도예는 정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중하는 동안에는 모든 잡념이 사라졌고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임의 도예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던 작품들이 점점 모양을 갖춰갔고 색칠과 장식도 훨씬 세련되어졌습니다. 공방 사장님도 정임의 발전에 놀라워했어요. 가을이 되자 정임은 벌써 여러 개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릇류부터 시작해서 꽃병, 장식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봤어요. 집에는 정임이 직접 만든 도자기들이 하나둘씩 늘어갔고 도윤도 아내의 작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정임이 도예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공방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정임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공방 사장님이 정임에게 제안했어요. 정임 씨, 청소년 도예 교실 보조 강사 해보시는 거 어때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임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정임 씨는 참을성도 많으시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세요. 무엇보다 도예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있잖아요. 첫 수업날 정임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15명 정도의 중학생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강사 나정임입니다. 정임의 인사에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도예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정임은 다정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선생님도 처음엔 이것보다 못했어. 1년간 갈고 닦은 실력과 경험 덕분에 정임은 아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기 쉬운지,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정임을 금세 따르게 되었어요. 정임의 따뜻한 성격과 인내심, 그리고 1년간 쌓은 탄탄한 실력 덕분이었죠. 정임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한 학생이 말했을 때 정임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도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달라졌네. 표정도 밝아졌고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 도윤이 말했어요. 도예 강사까지 하게 됐다니 정말 대단해. 요양원에 있는 말순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가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새 서예도 배우고 노래교실에서 노래도 배워.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말순이 말했을 때 정임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1년 전 도예를 시작할 때 정임은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은 접시에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새긴 도자기 접시였어요.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접시를 다시 보니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공방 한켠에는 친정 어머니의 사진을 놓았어요. 그 옆에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새긴 도자기 접시를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정임은 1년 전의 다짐을 지키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청소년들에게 도예를 가르치고 평일에는 마트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일정이 정착되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삶이었거든요. 어느 저녁 정임은 자신이 만든 접시에 저녁을 차려놓고 도윤과 함께 식사했어요. 1년 전에 만든 접시보다 훨씬 예뻐졌네. 실력이 정말 늘었어.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여보. 1년 동안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서. 정임이 말했어요. 도윤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정말 미안했어. 반성도 많이 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날 밤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치킨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7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그 작은 닭다리 하나로 무너져 내렸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임은 더 이상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공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는 시간, 남편과 대화하는 저녁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51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정임에게는 그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정임으로서의 삶. 그것이 정임이 1년간 쌓아 올린 진짜 자유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